저는 95년도서부터 파생 상품 트레이딩만 지금까지 계속한 것 같아요. 쟤네 둘이 또 이상한 파생 얘기한다. 선물 옵션이 뭔지, 파생 상품들이 뭔지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프라이싱 모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복잡하고 짜증나지만 그림으로만 보면 솔직히 선물도 별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략하게만 알아도 실제로 시장 안에 참석해 있는 참여자 중에 꼭 오르면 벌고 내리면 깨지는 참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참여자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물하고 주식시장하고 어떻게 그러면 연결돼 있나.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테이바랩스의 강승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돼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편하게 하시죠. 네. 네, 편하게 그냥 저는 오랫동안 제가 95년도서부터 네. 파생 상품 트레이딩만 지금까지 계속한 것 같아요. 아, 95년부터요? 네. 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에서 이제 FX랑 이자율 수합이랑 이제 옵션이랑 수합 거래를 조금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시중은행에 파생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원래. 외국계 애들만 하고. 그래서 네. 시중은행들이 딜링룸에 한두 명씩 사람을 뽑아서 파생을 해라. 그래서 저도 우연히 이과라는 이유로 이제 딜링룸에 들어갈 수 있었던 네. 첫 세대예요. 원래 이제 시중은행은 딜링룸에 들어올 때 행원들을 딜링룸으로 안 넣어주거든요. 저도 딜링룸 출신이잖아요. 오, 그죠. 기업은행, 그죠. 네, 맞아요. 어디셨어요, 근데? 저는 서울은행. 아, 서울은행. 없어졌어요. 옛날. 옛날. 네. 네.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IMF가 맞았어요. 그래서 무슨 IMF 전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IMF 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IMF를 맞아서 이제 스페셜 무슨 팀이 생겼어요. 은행 매각 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파생 상품 했다고 은행을 쪼개서 팔아보자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 제일 밑에 말단 행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경력직 공채하는데 이제 삼성증권에 지원하게 돼서 삼성증권 가서 이제 또 선물 옵션 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이런 거 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코스피 옵션 새로 생기자마자 풀업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선물 옵션 풀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도 벌고 뭐 깨지기도 하다가 뭐 벌었다 깼다 했죠.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넘어가면서 그래도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9.11 때 또 이제 엄청 터지고. 근데 이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거기 다 저는 저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요. 재벌집 막내 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그죠? 그때 예. 막 뭐 맞아요. 9.11 테러도 지난주에 나오던데. 맞아요. 9.11 테러도 나왔죠.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 볼 때 그 회사 이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때 저거 했는데. 저때 저걸로 바꿨구나 뭐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9.11 맞으면서 저도 손실이 많이 나서 그 당시 이제 황영기 대표님이 이제 저희 사장님이셔서 이제 일개 대리가 올라가서 혼나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얼마 터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무섭죠, 되게. 그래서 효과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시 이런 거 말고 다른 일을 뭘 할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원래 운용사 쪽으로 가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삼성증권 임원하셨던 분께서 한미은행 가시면서 이제 와서 파생 상품 데스크를 또 셋업을 해라. 그래서 또 파생에서 좀 벗어나서 채권을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또 가는 바람에 거기서 또 주식 파생 데스크를 또 셋업을 해서 ELD 그 당시에 ELD 그 당시에는 ELS가 없었어요. 에쿼티 링크드 디파짓 그러니까 이제 예금이죠. 주식 예금인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ELS 나오기 전에 은행들이 팔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민은행 처음 갔을 때는 개인한테는 안 팔았었고 기관들한테만 팔았어요. 그 당시에 정통부 뭐 이런 애들한테 뭐 몇천억씩 파는 걸로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거의 제일 처음 했고 두 번째로 한 데가 신한이 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은행들 다 리테일들 나오고 이러면서 역시 또 국민은행이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파퓰러해졌죠. 그래서 개인들도 다 하고 막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고 그랬다가 ELS가 나왔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증권사들이랑 ELS를 또 파는 역할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민은행으로 갔어요. 그러다 이제 CT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비슷한 업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프랍 트레이딩도 그 안에서 차익거래 펀드 뭐 이런 것들 좀 하다가 이제 국민은행 가서 또 파생 데스크를 셋업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국민은행 ELD를 외국계에서 백투백으로 하고 있는 거 하지 말고 와서 다 북에 넣어서 하면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그걸 좀 하다가 게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에쿼티 데리버티브 데스크를 또 셋업을 했어요, 처음.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셋업을 했을 때 이제 그 글로벌 헤드가 한국 와서 이렇게 한국 마켓을 돌았어요. 그때 이제 저도 그냥 같이 미팅을 왔었어요. 한국 에쿼티 파생 마켓이 어떠냐. 그래서 미팅 왔다가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와서 해라. 네가 와서 한국 데스크 셋업 해라. 아, 네. 네. 그 바람에 이제 아시는 그 S 양 네네네네. 천재소녀가 천재소녀를 제가 뽑았죠. 같이 잘해보려고. 아하. 그랬는데 거의 스탠차에서 오라 그러는 바람에 네. 예, 끌려갔죠. 대표님은 가고 그 친구는 남아서 그걸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천재소녀라고 있거든요. 네. 천재소녀가 있어요. 그 바람에 천재소녀가 나이에 맞지 않게 제가 했던 모든 롤을 다 맡은 굉장히 KB은행에서 은행에서 그래서 진짜 천재소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엄청 내가 빠져줘서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다. 나를 욕하지 말아달라. 뭐 이러고서 네. 이제 계속 뭐 지금도 만나죠. 계속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제 한 8년, 6년 좀 넘게 있다가 네. 이제 그 6년 좀 넘게 있었던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제가 갔더니 서브프라임. 그 다음에 뭐 무역 분쟁 뭐 이런 거 계속 생기고 ELS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은 스탠다드 차타드가 처음에는 서브프라임 생겼을 때는 이제 이슈가 이제 미국계가 다 죽었잖아요. 리만 망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은 은행인 줄 아는 거예요. 미국계 익스포저가 없어서 네. 이제 우량 은행이 된 거죠.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남들이 다 망하면서 내가 좋아진 거구나. 네,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굉장히 빠르게 익스펜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도 막 카지노브라는 회사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커졌어요. 엄청 빠르게. 리서치만 120명이 됐었어요. 2년 반 만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한 20명이 데리버티브 앤 CB라 그래서 데리버티브랑 CB만 하는 팀이었어요. 그냥 조그맣게 딜링룸 옆에 이렇게 은행은 딜링룸 크잖아요. 네. FX 이자율 쪽 쫙 크게 그쵸. 있고 에쿼티는 저기 구석에 이렇게 한 8명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야 이러면서 그냥 홍콩 친구, 중국 친구 저랑 해가지고 홍콩, 중국, 싱가폴, 한국 이 정도만 커버하면서 이제 시작한 조그만 데스크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차익 거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서브프라임 생기고 나더니 우량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만 뭐 망하면서 골드만 이런 데 사람들을 막 뽑아오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인건비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건 돈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포지션을 확 줄이면서 저도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딴 데 좀 가 있다가 그때 같이 있던 친구가 하는 이제 운용사에 가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KB에서 다시 또 에쿼티 파생을 또 했죠. 그래서 또 ELS 하는 본부 맡아서 운영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ELW 뭐 LP 하는 거, 파생 LP 하는 거, ELS 해지 하는 거 뭐 그런 모든 업무들 다 총괄해서 담당해서 하다가 이제 또 15년도에 또 다 깨질 때 저도 같이 깨져서 책임을 지고 나왔죠 이제. 네, 그래서 또 파생 펀드를 그래서 사무자산 운용사 새로 생긴 데 가서 파생 펀드를 또 했어요. 그래서 ELS 복제 펀드 뭐 이런 아름드리 이런 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테이바랩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코파운더로 이제 제가 CTO가 있으면 계속 창업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CTO 분을 만나서 좋은 CTO 분을 만나서 창업을 해서 지금 퀀트 트레이딩 컴퍼니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파생 상품들 또는 뭐 주식, 크립토 뭐 하는 거 없이 다 커버하는 운용 로직을 그러니까 전략을 만들어주는 머신러닝으로 네. 그냥 전략을 만들어주는 머신러닝이에요? 네. 전략을 만드는 머신러닝이어서 그거를 이제 개발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크립토만 개발이 돼 있었던 거를 제가 같이 회사 만들면서 하면서 전통자산 쪽까지 넘겨서 전략을 만들어주는 로직으로 해서 이제 증권사들, 운용사들 만나면서 세일즈도 좀 하고 저희 프랍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오래 거의 10분 동안 그냥 한국 시장의 역사를 그냥 쭉 훑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 근데 뭐 게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올해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들어하시긴 했지만 주식보다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이따 밤에도 FMC 또 라이브로 또 하신다고 인포맥스도 자주 나오셔서 하시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지만 그 뒤에 흔히 말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이제 선물 옵션, 파생 상품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네, 효성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연합 나가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앵커 하시는 분들도 또 파생되고 $1 딜링 하셨던 분이세요. 리만 네. 대표셨고 시티에서 $1 트레이딩 되게 크게 하셨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댓글에 쟤네 둘이 또 이상한 파생 얘기한다. 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댓글이 되게 무섭게 달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너네 둘이 만나서 얘기할 얘기 왜 여기서 하니? 뭐 그렇지. 이런 댓글들. 그래서 슬프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안 하려고 최대한 쉽게 하는데도 그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선물 옵션이 뭔지, 파생 상품들이 뭔지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프라이싱 모델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복잡하고 짜증나지만 그쵸?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솔직히 선물도 별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략하게만 알아도 실제로 시장 안에 참석해 있는 뭐 이제 뭐 참여자죠. 참여자 중에 꼭 사자 팔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오르면 벌고 내리면 깨지는 참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참여자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종가에 밀어버려서 11 도이치 사태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냉정하죠. 아무 생각 차갑죠. 차갑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 숫자 나온 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냥 숫자인 거죠. 네, 숫자인 보통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 보면 숫자도 있지만 거기 안에는 인간의 모든 뭐 스토리가 희노 애락이 있죠. 다 있잖아요. 희노애락 스토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딱 네. 그냥 숫자예요. 네, 그냥 숫자예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딱 숫자예요. 그냥 숫자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은 이제 저렇게 많이 밀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심해졌어요. 외국들도. 그래서 중간에 그런 밀려서 마켓을 이게 흔들릴 정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관리하는 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쉽게는 안 되고 오히려 요즘은 제가 보기엔 헤지 펀드들이 하는 경우들은 좀 있지만 기관들은 절대로 못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금투가 뭐 밀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일하는 동안도 없었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걸로 이제 또 스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파생이 뭘 흔들고 그러는데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부터 해보면 파생 상품의 반대말은 기초 자산인 거죠. 그렇죠. 반대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차이점, 우리가 보는 오리지널, 언더라잉, 뭐 기초 자산 이렇게 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에서 나온 뭔가 다른 건 전부 다 파생인 거. 파생되어 있는. 네, 파생되어 있는 이거에 연동되어 있는 A, 지금 많이 유행하는 뭐 CFD 이런 것도 다 파생 상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이 그럼 뭐냐? 그러면 그 진짜 실물, 오리지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딱 그 원 물건. 그 다음에 선물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지금 미래의 가격을 확정해서 둘이 계약한다. 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6월 달에 6월 말 30일 날 우리 둘이 주가 지수, 현재 지수랑 차이만큼을 오르면 돈을 주고 내리면 나에게 돈을 줘. 그만큼. 그럼 되게 페어하잖아요. 오를지 뭐 내릴지만 둘이 하면 되고. 근데 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만 필요하다. 증거금만 넣고. 왜냐면 신용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해서 퓨처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냥 둘이서 얘기하다가 야 연말에 주식 어떻게 될 것 같냐? 얼마에 끝날 것 같냐? 2,000, 뭐 2,5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높으면 내가 벌고 낮으면 대표님이 버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봤거든요. 그때 이제 막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헐 책 있었잖아요. 네네, 헐책 제일 좋죠. 되게 두꺼운 그 책이요. 그 책을 보고 와 진짜 이런 거를 진짜 천재다. 이런 걸 어떻게 거래를 하냐? 게다가 또 이제 옵션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야, 이걸 어떻게 거래한다는 생각을 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옵션은 선물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아까는 그냥 오르냐 내리냐로 주고받잖아요, 손익을. 근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면 주고 어떻게 되면 안 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어서 옵션은 저는 그래서 그냥 보험이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보험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지 않냐, 자동차
자동차 보험. 그렇죠. 어차피 난리잖아요. 사고 안 나면. 안 나면. 나면 대신 많이 받잖아요. 보험료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예, 복권. 네, 복권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벤트가 이제 복권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는 게 당첨이 된다는 이벤트인 거에 반해서 보험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많이 주고 사고가 안 나면 그냥 그 보험료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보험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파생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 저희가 다 설명을 했지만 그냥 뭐 사과다 그러면은 과수원 주인이 있을 거고 그 사과 사다가 주스 만드는 공장이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주스 가격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스 가격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못 하잖아요. 뭐 사과 가격이 오르면은 주스 공장 아저씨 사장님은 마진이 줄어들고 그쵸. 내려가면 이득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과수원주의는 잘못해가지고 흉작이 돼가지고 다 없어지면 가격이 그러니까 사과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풍작이 돼서 가격이 막 내려가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게 또 딱 맞는 것 같아요. 미리 딱 결정해서 서로 둘이 딱 하는 거. 그리고 실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실거래하는 해지들이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그냥 계약 약속을 그냥 이제 보험사가 있고 우리는 가입자가 있었을 때 보험 가입자가 매수자, 보험 매도자가 옵션 매도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옵션 매도자는 좀 커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뭐 나한테 보험료만 받아가고 사고 났는데 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나라가 관리를 하잖아요. 보험 이제 안정성 뭐 이래가지고 회사들의 건전성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야, 네가 뭐라고 보험을 파냐 이런 그쵸, 거죠. 그쵸, 보험을 팔 정도가 되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든지 이런 걸 해라 이런 의미가 크레딧이라고 봐야죠. 그쵸. 왜냐하면 개인들이 돈 조금씩 내고 샀는데 돈 없다고 배째버리면 맞아요. 나라가 전체가 이제 흔들리니까 예를 들어 뭐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강남에 앞에 가서 제가 보험사인데요. 뭐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 해서 믿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믿어주지도 않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 믿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보험사가 된 거고 그걸 또 믿어주게 만들어주는 게 거래소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거래소 KRX에서 옵션을 우리도 팔 수 있게 이제 또 조건들을 만들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도 증거금만 넣으면 네가 증거금만큼 있으면 너도 옵션 팔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금만 있으면 반대편에 대해 이행해 줄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을 파는 것과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고 네. 팔려면 훨씬 더 위험하다. 높은 네. 크레딧을 갖는다. 가져야 이렇게 된다. 봐야 돼. 그렇게 보험을 판 거니까. 네, 보험을 판 사고가 거니까. 안 나면은 돈 받고 좋지만 네, 사고가 나면 이제 많이 줘야 거니까. 되니까 네.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어.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은 파생 상품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과 장사가 있기 때문에 즉 이 사과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확정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겼죠,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이상해졌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그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동성을 제고해줘서 해지하는 사람들의 사자 팔자 하는 호가 차이를 줄여줬다. 그쵸.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CTA라고 이제 선물을 거래를 제일 많이 해서 하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운영하는 데들을 CTA라고 부르는데 맨 앞이 커머디티예요. 커머디티. 예, 그러니까 결국 상품에서 출발한 물건이고 미국에서 이제 뭐 콘, 옥수수, 뭐 밀, 뭐 이런 것들 거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보이는 뭔가가 거기에 기반해서 뭐 나오는 거죠. 파생되는 거죠. 네, 파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요소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거죠. 너가 뭐가 불확실해? 내가 뭐가 불확실해? 그러면 우리 바꾸자. 그러면 우리 둘 다 불확실성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계약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담보가 필요하고 신용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진을 딱 넣어놓으면 그거에 한해서 내가 뭔가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걸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은 가격이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 뭐 사과라 그러면 보관해야 되니까 창고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은행 상품들이라면 이자가 나올 수 있고요. 주식이라면 배당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 결정 모델이라는 부분은 그냥 공짜는 없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짜는 없다. 이게 공짜가 있을 것 같지만 공짜는 없다. 시장에서 공짜가 있을 것 같으면 진짜 머리 좋은 천재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모델 만들어서 그건 다 뜯어먹기 때문에 대부분 공짜는 없다. 그리고 노 프리 런치. 네, 노 프리 런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은 다 확률을 반영해서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불이행하는 위험도 아까 신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장내 거래들은 거래소가 그 신용도를 이제 보강해 주는 거죠. 증거금을 관리해 주면서. 그래서 너 증거금이 너무 적어. 이거 이행 못할 것 같아. 그럼 반대매매 나간다. 그리고 청산시켜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반대쪽에 팔거나 산 반대편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외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너와 나의 신용도에 따라서 서로 간의 크레딧 라인, 신용 라인을 주고 신용 금액을 줘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때 둘이 증거금 중간에 채권 같은 거 담보로 넣어놓고 둘이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각자 계약이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장외거래는 각자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대부분 기관들이 중앙거래소를 만들기를 원해요. 규제자가. 예, 왜냐하면 리만 망하면서 너무 임팩이 컸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게 까보니까 장애 파생한다 그러면서 은행들끼리 거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팅 쳐보니까 너무 많이 했더라. 너네들이 이거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CCP,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앙거래소가 생기고 중앙직 가격 프라이스 모으는 CCP라는 제도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이나 수합들은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장외로만 했었는데 그것도 다 모으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리고 그 증거금도 또 관리를 해주면서 네팅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용어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좀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사실 장내거래, 장외거래라는 것 자체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연히 그냥 우리 HTS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게 사실 생각해보면 채권을 제가 처음 딜링룸 들어가가지고 채권을 사고 파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그거 산 걸로 치자. 그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거래하고 맞아요. 메신저로. 수업 거래도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막 전화가 막 와가지고 미리 와서 오케이 딜던 뭐 이러면서 딱 끊고 그러면 거래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장외 거래인 거잖아요. 네, 거래소를 맞습니다. 통하지 않고 이 사람들끼리 거래하고 네. 이렇게 거래한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래.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거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똑같죠. 시스템을, 그죠? 네. 똑같은데 이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전화로 하는 거죠. 네. 그죠. 전화로 네. 이렇게 어차피 아니까. 네, 아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네, 저기 있잖아, 맞습니다. 저기 있잖아. 맞습니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만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장외 거래 혹은 막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너무 문제가 커졌다. 이런 반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 그래서 다 챙기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규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규제들이. 최대한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네. 아무리 은행이라고 헷갈려도 안 되겠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네. 뭘 이상한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모르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10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뭐 OTC 이상한 상품들은 제외하더라도 선물하고 옵션 2개 정도는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파생상품 시장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가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그렇죠? 펀드들은 어떻게 보면 롱 온리죠. 결국은 주식만 하는. 맞아요. 가치 평가하고 이거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될 거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이를 샀다 팔았다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파생 상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 안에. 그러면 그 파생 상품 시장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고 내려갈 것 같은 사람은 파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실수요자냐 가수요자나 실수요자는 진짜로 내가 물건 가져서 이걸 뭐 어떻게 주든지 받든지 해서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수요자는 그냥 오르면 먹는다. 내리면 깨진다. 이거에 베팅을 해서 먹는 사람들. 그래서 뭐 투기 거래자, 트레이더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가 아닌 사람들이 존재해요. 아닌 사람들은 마켓 메이커,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자 팔자 하고 있는 그 가격 차이만큼을 무조건 수익으로 창출하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차익 거래자, 이 사람들은 절대 수익 추구. 그 다음에 또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불리우는 LP가 있어요. 선물 옵션이든 이런 것들은 시장이 갑자기 없어지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주는 사자팔자 호가를 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켓메이커, 이 사자팔자를 방향성 베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절대 수익이라는 게 채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올르든 내리든 난 계속 벌어야겠어.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신용도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시장 리퀴디티의 차이 이런 거에 유동성의 따라서 차이. 예, 유동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을 수익으로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다면 어떠한 그 비용을 치르면서 벌고 네, 있는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프랍 트레이딩 할 때 이게 아비트러지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30년 돼 가는데 네. 최종 결론은 아비트러지는 없었구나. 내가 모르는 거였지. 아하, 네, 내가 아비트러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엑셀상에서 내가 아비트러지 같은 거지. 그쵸. 내가 모르는 뭔가의 팩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맞아요. 네. 아니, 요즘에 사실 대표님도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시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네. 리스크를 어차피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항상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FTX 사태를 봐도 거래소 얘기를 그렇게 2년 전부터 했었는데 차익거래에 리스크가 있다. 네. 저거 차익거래 아니다. 거래소 맞아요. 망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안 망한다. 막 이러더니 결국 이제 다 망했죠. 일어났어요. 그죠? 네네. 일어났고 넘버 2가 없어진 거니 넘버 2, 3가 없어진 거니까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 그 확률 낮은 것만큼 임팩트가 크더라라는 게 제 경험이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날 것 같은 확률에 베팅을 해서 무조건 번다. 그래서 이게 아비트러지다. 스태티스티컬 통계적 아비트러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의 뒷면에는 버는 금액을 조금이기 때문에 아비트러지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질 때 이게 한 번에 다 넣어야 돼요. 돈을 한 번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확률적으로 전체 가격을 매기면 제 생각에는 거의 공짜 넘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계속 먹는 것 같지만 언젠가 계속하다 보면 터지는 일이 발생할 거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안 터질 때만 내가 하고 안 터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거죠. 뭐 예, 나는 안 터질 것 같아. 네. 그런 이제 그 리스크를 나는 이제 인지할 수 있어서 안 걸릴 것 같아라고 하다가 이제 터지면 롱텀 캐피탈 되는 거고 헤지펀드 망한 데처럼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물하고 주식시장하고 어떻게 그러면 연결돼 있나라는 그쵸. 거는 이제 한번 그림으로만 숫자 말고 네. 그림으로만 한번 볼까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선물을 사는 사람, 선물을 파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사는 사람, 주식을 파는 사람이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선물 시장, 주식 시장을 저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럼 저 두 시장이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분리가 되어 있다면 네. 서로 영향을 하나도 안 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 거래만 하고 선물은 선물 사는 사람들끼리 거래해서 그냥 그 제로섬 게임으로 그냥 끝난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자꾸 사람들이 제로섬이라고 하는데 제로섬이 아니에요. 왜요? 선물만 지금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제로섬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제로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물 시장이랑 연결해서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현물에서 벌고 선물에서 깨졌어요. 근데 두 개 합쳤더니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번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벌었어요. 그러면 다 벌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를 합칠 거냐. 물론 선물만 보면은 번 사람 깨진 사람 똑같지만. 그러니까 선물 아까 우리가 계약을 했다 치면 뭐 2,300 목표 이게 해가지고 연말 그래서 넘어간 만큼 저한테 돈 주시는 거고 네. 밑에면 이렇게 준다고 하면 제로섬이잖아요. 제로섬이죠. 이 계약으로만은. 네. 근데 이 계약 자체로 제가 주식을 사고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돈을 번 걸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있죠. 주식을 샀는데 처음에 연결돼 있으니까. 네, 연결돼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걸 샀는데 살 때 그 2,300이 적정한 애 아니냐 이러는 걸 하느라고 이제 이론가라는 걸 만들죠. 내가 2,300이 지금이 2,000인데 예를 들면 네. 2,000인데 이자랑 뭐 빌려가지고 2,000을 샀더니 12월 때까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 감안을 해도 2,3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00에 내가 팔게. 그리고 그래 살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2,000에 사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2,000에 샀어요. 그리고 이자를 계산했더니 예를 들면 한 10쯤 돼요. 그러면은 2,01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2,300에 팔기로 이미 했잖아요. 그럼 끝에 가면 2,010 하고서 주식은 팔고 이자 내고 그럼 2,010에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럼 300에서 10만큼 빼고 난 만큼 내가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연결이에요. 차익거래.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선물 가격이라는 게 위에 존재하고 그리고 현물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2,000이죠. 그리고 네. 위가 2,300이죠. 그래서 두 개가 끝에 가면은 결국 뭐 2,000이 되든 2,300이 되든 2,500이 되든 하나로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 가서 이 사람은 주식 샀던 거 팔고
선물은 아까 주기로 했으니까 2,300이든 2,500이든 이제 올라갔으면 내가 돈을 받을 거고 내려갔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줄 때는 이미 내가 거기서 샀던 거에서 주고 받을 거에서는 이미 해지가 된 거니까 예, 판 사람의 줄 돈은 먹은 돈으로 주면 되고 깨지면 받아서 이쪽 거 메꾸면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이 베이시스만큼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이론값만큼을 무조건 수익으로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림에서 연결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섬이 아니게 된 거죠. 이거 두 개가 합쳐진 손익이 이 사람 손익이고 이 사람은 선물 매도한 사람만 손익이니까 이걸 다 합친다고 해서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앞서 보여줬던 베이시스라는 네. 개념이 선물 가격과 주식 가격,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라 치면 뭐 그 가격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 어차피 선물의 가격은 주식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주고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그 선물 매도와 주식 모음 매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코스피 200을 다 사는 거죠. 전부 한꺼번에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면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랑 상관없이 나의 손익은 이제 해지가 된 거죠. 완전히 해지인 거죠. 예. 완전한 해지. 근데 완전 해지라는 것도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해지를 했다면 만기가 됐을 때 또 이제 또 다시 이 언와인딩을 해야 되는 건데 만기가 됐다면 저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2,300 계약을 했잖아요. 2,300이 됐다고 2,500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을 줘야 돼요. 2,500이 돼서 200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아까 2,000에 샀잖아요. 2,000에 샀으니까 2,500 됐으니까 500 벌었잖아요. 500 번 거에서 200을 주고 나는 300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약이 없어졌잖아요.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12월 달에는 다 팔아야 되겠죠.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제가 샀던 주식 다 팔아야 되잖아요. 딱 그게 이제 만기일 날 매도 물량 나온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다음에 또 계약을 딴 걸 했으면은 이걸 안 팔아도 되지만 그 계약이 없다면 결국은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반대편 걸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기일 날 나오는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냥 주식. 근데 이 팔아야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계속 리스크를 중립하려면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강하고 싶은데 요거 차익으로 거래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해도 되는데 아니 뭐 주식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죠. 네, 되죠. 선물이 끝났기 때문에 선물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야 내가 이제 거죠, 포지션이 없어지는 개념이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 수익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예를 들면 정기금리가 5%다. 그러면 한 8%만 주면은 해요. 8% 수익이 남으면 돌리는 거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차익 거래는 그거랑 반대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물 가격이 너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물이 너무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아까는 선물 가격이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선물 가격이 아래에 있다면 주식 모음이라는 게 포트폴리오, 뭐 코덱스 200 ETF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받아서 빌려가지고 파는 거죠. 그랬다가 선물은 사고. 그랬다가 만기 때 되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아까는 샀잖아요. 지금 주가지수 선물은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빌려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 차익 거래는 공매도죠. 빌려서 매도한. 그럼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 쳤으니까. 그러면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서 갚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는 일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공매도 뭐 나쁘고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언젠간 살 수밖에 없다. 숏한 사람은. 네, 장이 올라가서 로스가 나서 사든 아니면 뭐 만기가 돼서 사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연결이 돼 있다. 자, 매수 차익, 매도 차익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국 이제 돈이랑 어떻게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특이한 그런 이벤트,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배당락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서도 난 배당은 받고 싶어.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정의를 조금 저희가 했잖아요. 차익 거래자, 절대 수익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좋은 사람, 내려가는 거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뷰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배당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뷰테이킹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 테이킹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데 돈을 거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차이만 먹을 거야. 이런 거죠. 네, 고정금리야. 난 고정금리를 원해. 난 고정금리를 원해. 어떤 식으로든 고정금리를 원해. 그렇죠. 아니 주식 오르든 빠지든 관계없고 네, 딱 뷰를 하지 않고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주식을 아까 저희가 바스켓을 다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을 아까 전에 매도 차익 거래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배당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 배당은 원래 빌려온 사람한테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또 주식을 매수를 했으면 배당은 내 돈이잖아요. 배당 기준일에 걸치면. 그렇죠. 그럼 12월 말일에 우리나라 다 모여 있어요, 배당이. 맞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3월도 약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배당이 높아질 거다, 배당이 낮아질 거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선물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로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배당이 더 높았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말에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매수 거래를, 그러니까 주식 전체를 매수를 하고 주식을 사고 다 사고 그다음에 선물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그 연말이 딱 지나가고 배당 기준일이 딱 지나가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는 배당금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내년에 들어오죠. 내년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선물 값은 실제로 그렇게 얼마 정도 들어올까라는 예상이 들어가서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나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배당이 적게 나올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선물의 이론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선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너 배당 이만큼 받으니까 더 비싸게 사 이런 그렇죠. 개념이 그런 들어가는데 거죠. 다 들어가죠. 그런데 내년에 얘네들 배당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이가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선물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걸로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배당 보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더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겠죠.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매도 치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식 그렇게 내려갔다고 치면 선물 가격은 덜 내려가게 더 고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매도를 치고 주식을 다 샀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갔더니 배당이 더 나왔어요. 그럼 배당 땡큐죠. 땡큐죠. 땡큐로 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방향성 리스크를 졌냐 안 졌냐고 보면 안 졌죠. 왜냐면 오르던 내리던 배당만 많이 나오면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퍼를 되게 높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당 모르겠고 시장에 거래되는 대로 난 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요. 종목 200개를 다 넣어서 전년도에 얼마가 나왔고 실적 전화 다 하고 그래서 12개를 다 200개를 다 모아요. 그래서 다 모아서 이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선물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보다 높아. 그럼 그걸 팔아요. 그리고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무슨 일을 하나 하면 다음 월 내년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3월 달이 되면 다 팔겠죠. 근데 또 3월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이는 저 부분이에요. 합성 선물. 1월 달에 가서 1월 만기일은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12월 만기를 조심해야 되고 1월 만기 조심해야 되고 3월 만기 조심해야 되고 1월 달에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났다. 만기일 날. 그러면 2월, 3월 내내 조심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3월물로 했다가 저기 합성 선물이라는 거, 이 옵션을 가지고 거꾸로 선물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1월 달에 다 털 수 있게끔 포지션을 만들고 싶어요. 돈으로 가지고 싶은 거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고정금리를 확 많이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월 달에 가서는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하실 때 12월 달에 가서 종가에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수 차익 거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저 바스켓, 저 바구니, 주식 바구니를 전체를 다 그냥 사는 거래가 12월 말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건 왜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선물이 고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매도하고 주식을 다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배당 차익 거래라고는 이름으로. 차익 거래는 아니에요. 그것도 배당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죠. 그 배당이 높아질 거라는 뷰인 거네요. 인 거죠. 네. 다른 시장에 대한 뷰는 아니지만 네. 배당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가 좀 많아서 연초가 되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긴 생기죠. 하더라고요. 항상 생기죠. 그게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나 이제 연기금들이 얘기되는 거겠지만 연기금들이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ETF들도 많이 해요. ETF들은 바스켓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ETF 바스켓을 가지고 배당이 높을 것 같냐 낮을 것 같냐 생각해서
이제 선물을 포지션으로 바꿔놨다가 네. 주식으로 다시 채워 넣었다가 이런 걸 함으로써 다른 ETF보다 내가 좀 더 성과가 좋게 바꾸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는 좀 이제 운용사에 따라서는 자기 전체 바스켓 중에 일부를 배당 안 나올 것 같은 건 좀 빼고 배당 나온 걸로 넣고 뭐 이런 식의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인덱스 차익 거래자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있고 ETF 운용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더 벌려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옵션도 아까도 러프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투기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시장 조성자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라는 건 결국 절대 수익 추구자.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누가 더 헤게모니를 가졌냐 라는 게 더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기 전에 있을 때 네. 했어요. 이런 거. 그죠. 배당 차익 거래 이런 거 지금 아시죠? 다 계산해요. 그래서 네. 이 종목 얼마일 거 같고 배당수 전부 다 수기로 다 써가지고 그쵸. 다 한 다음에 이거 배당 더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저희는 이제 회사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분위기 아니까. 또 배당 차익 거래 막 이런 거 했었어요. 하죠. 그래가지고 좋으셨나요? 한 번은 SO일이 항상 배당에 관련해서 진짜 막 많이 배당이 주고. 많이 주니까. 그런데 배당에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가지고 막 엄청 돈을 많이 번 적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네. 아예 그냥 배당을 안 준 적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또. 그래서 되게 이제 배당을 얼마를 줄 거냐에 가지고도 베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투기자가 솔직히 많아요. 차익 거래자보다는. 그리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으로 하락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 이제 저평가가 되고 그쵸.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고평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자들이 들어와서 약간 엑셀레이션, 엑셀레이터를 좀 밟아줘서 좀 더 올려주고 그렇죠. 내려갈 때 좀 더 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큰 손들,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국계 헤지 펀드들? 큰 뭐 펀드가 한국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야 되는 일이 생겨. 그래서 뭐 한 2조, 3조를 사야 돼. 근데 이걸 살 수가 없잖아. 그렇죠. 시장에서 3조를 한 번에 살 수가 사면 없죠. 그러면 주가를 많이 오르죠. 엄청 올려가면서 비싸게 네, 사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선물로 먼저 사고 요걸 네, 맞습니다. 살살살 팔면서 주식을 살살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야 되는 거는 빨리 사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건 천천히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수요자 아까 얘기한 그분이 바로 실수요자인 거죠. 실수요자가 거래한 거죠. 이제 그냥 주식형 매니저인데 누가 갑자기 1조를 넣어줬어요. 돈을 넣어줬어요. 근데 야, 사라, 한국 사라 이러고. 그리고 넣었는데 결국은 사서 내가 올려버리고 나면은 내 성과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온 거는 근데 해보셔서 아시지만 기준가가 나오잖아요. 기준가는 변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날짜가 그 사람의 기준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날짜에 한 번에 기준가 날 때 그만큼의 익스포저를 다 늘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사면서 이걸 팔면은 내 펀드가 인덱스에 잘 맞춰져서 벤치마크를 따라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잘못해서 안 사고 있다가 올라간 다음에 사면 이제 계속 혼나죠 이제. 고객한테 혼나고. 사라고 그랬잖아. 네. 그때 내가 산 건데. 빠지면은 또 뭐 아무 말도 안 하실 거면서 그렇죠. 오르면 이제 맞습니다. 야 사라고 그랬잖아. 왜 안 샀어? 왜 이렇게 비싸졌는데. 항상 사장님들과 투자자는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톨주의 오리를 범하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누가 더 힘이 세냐를 알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파생만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리스크를 많이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파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리스크를 지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파생을 했던 사람들이 리스크를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게 엄청 민감하잖아. 예민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너무 금액이 커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막 2조, 3조 뭐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혼자서 앉아서 기계니까 2조, 3조를 하지. 그쵸. 펀드 매니저 혼자서 손떨리죠. 인덱스 펀드 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몇 천억만 넘어가도 포트폴리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던지면 빠지고 내가 사면 오르는데 그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수요자,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이제 차익 거래자.
차익거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배당, 뭐 이자율, 뭐 굉장히 그런 아주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미묘한 것들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이제 주워 먹는 거죠. 주워 먹어보려고 좀 기웃기웃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겉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좀 이제 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난 다 날려도 돼. 빵이야 나 한 방에 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네. 베팅하죠, 베팅.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예요. 그 베팅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 선물이나 옵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익 거래 또는 이제 뭐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이제 부품으로서 사용을 해요. ELS를 만들면 옵션들을 섞어서 ELS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만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할 때 돈을 빌리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그럴 때 더 쌀 때 사용하거나 이러면서 파생 상품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너무나도 지금은 이제 그 투기 쪽 비중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투기 쪽 비중이 커지면 시장에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힘이 센지 이쪽 애들이 힘이 센지. 그러니까 저의 그냥 느낌으로죠. 이거 뇌피셜인데 제 느낌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이 뭐 영향력이 커졌다, 뭐 그다음에 신문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액티브들이 없는 거예요. 액티브가 없다. 액티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없어진 시장. 네. 실수요자들이 파생한테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생도 힘들어요. 원래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5천억 던져도 아무 임팩트 없이 던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내가 5천억 던지려고 하면 이제 후달리는 거죠.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 자체의 수급이 얇아진 거, 시장이 얇아진 거죠. 시장이 얇아지니까 파생도 무서워서 쉽게 포지션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야금야금 조그맣게 해서 모였어도 만기일이 되면 많아졌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던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던지는 물량에 내가 맞아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장기 투자자인데 그리고 내가 매수하려고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예, 던지는 거에 맞는 건 싫잖아요. 어쨌든 싫으니까 관찰은 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파생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아니 파생하라는 게 아니라 파생에서 어떻게 위험하는 날짜나 아니면은 위험한 만기일들 때나 이럴 때가 내가 사고 싶은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살까 만기일에 살까 또는 아니면 만기일 지나서 살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정도 이제 뭐 미결제 약정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미결제 약정이 어쨌든 많으면 불리한 거예요.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평소보다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평소보다 미결제 약정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겹쳐졌는데 일반적으로는 한쪽은 투기자고 한쪽은 시장 조성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이니까 누가 계속 파는 사람 실수요자가 보통은 특히 금융시장은 실수요자가 한 방향이에요. 오른다 그럴 때 다 같이 다 사요. 오른쪽으로 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쓴 사람은 다 시장 조성자일 거 아니에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막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판 사람은 전부 시장 조성자예요. 그리고 현물을 샀어요. 그러면 새찌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산 사람은 디렉션 베팅해서 올라가면 먹는 걸로 베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만기일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장 올라갈 거로 베팅한 거니까. 이 사람 매도라가 없어요. 근데 해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지한 사람은 매도했던 게 없어졌으니까 매수하고 가지고 있던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기에 결국 던져서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다음 거 선물로 갈아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섞여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결제 약정이 높을 때는 사든지 팔든지 뭔가의 액션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올라가는 추세였다면 일반적으로 투기자가 매수를 했고 마켓 메이커가 매도했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 매도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만기를 날 털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얇아졌다는 상태는 트렌드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렇거나 아니면 좀 이제 약한 상태 시장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보셔서 아시지만 시장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다가 약간 이제 미결작정 늘어나면서 장이 줄줄 빠지다 갑자기 확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만기일날. 이럴 때가 시장이 너무 얇은 거예요.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만기일날 물량만 그냥 던지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미결제 약정의 추이 정도는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금액이 너무 크냐 안 크냐. 그리고 만기일날 그게 많다라고 요즘 뭐 증권사에서 리서치 다 나오니까 보시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기일날 종가 한 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경우가 종가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줍줍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면 되는 거죠. 그때 사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팔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팔까 내일 팔까 그랬다면 아 이때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아 그럼 그냥 전에 팔고 말자.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비유할 때 포카를 치거나 고스톱을 치는데 나는 내 패를 다 까고 치는데. 네. 제가 뭐 들었는지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치면 내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딱 그 정도의 관점 정도로 파생을 봐주시는 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을 막 열심히 해라라고 저도 솔직히 말씀을 안 드려요. 저도 파생만 한 사람이지만, 예, 왜냐하면 뭐 맨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주식하다가 망하면 뭐 뭘로 가고 선물로 가고 그쵸, 선물하다 망하면 옵션 가고. 옵션 하다 망하면 뭐 위험한 대로 더 위험한 대로 계속 가는 거지. 맨 마지막에 그래서 FX 마진 거래 뭐 100배짜리 1000배짜리 주는 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넣고 2시간 만에 10배 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야 그런 것도 있냐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몰려가면 이제 근데 이제 경험상 보면은 끝까지 몰려가면 다 잃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 안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선물을 하던 뭐 옵션을 하던 주식을 하던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뭐 그 효치님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거는 내가 해도 될 만한지 내가 어떤 엣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안 안정적이냐의 이제 자기 톨러런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톨러런스 그러니까 위험 감내도 위험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냐? 네. 손실한도 얼마나 할 거냐? 맷집이 얼마나 세냐? 네, 맷집이 얼마나 세냐? 그게 겉이에요. 맷집이 얼마나 세냐가 겉. 보통 얘기할 때 너 겉이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겉이 큰 사람들은 세게 하는 거고, 그래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조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겉이 작은 사람들은 깨지는 것도 조금, 먹는 것도 조금. 근데 이제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맞춰서. 잠은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이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얼마만큼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잠이 잘 오는 만큼만 해라. 그게 되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이거 내일 깨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밤에 자꾸 이게 FOMC 어떻게 되나 깨고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일단 내가 너무 많이 하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얘기하면서 선물 옵션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한국 거는 제가 얘기를 잘 요즘 안 해요. 저도 잘 안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거는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얘기하면?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 거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남의 거. 네, 남의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그, 모스트 액티브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S&P 500 이민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오늘 FOMC 끝나고, 네. 이제 금요일 날 만기되는 옵션이에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 가격별로 어떻게 움직였었나. 그리고 미결제 약정 아까 말씀드린 사자팔자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나 라는 거를 이제 한번 봐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조금 어렵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워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건 숫자예요. 숫자만이 나와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간단하게 좀 더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더라라는 걸 휴치님들 중에 저희가 보내드린 PPT에서 PDF에서 밑에 누르시면 일로 연결돼서 이게 지금 리얼타임이에요. 전일자. 이게 현재 미결제 약정들이 어떻게 바뀌고 이 벌써 13일자가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잠깐만요. 전일자로 갈 수 있는지. 보통은 제가 금요일 날짜를 바꿔서 라스트데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11일, 13일 기준이고 오늘이 14일이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아직 12일 걸로 돼서 전일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3일이 다 0000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9일자로 해서 이거 토요일 날 만들어야지만 금요일자가 업데이트가 돼서 전일자로 잘 안 나오네요. 이쪽 앞에만 바뀌고 여기가 지금 다 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기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데 이건 지금 내추럴 가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은 에쿼티 인덱스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S&P로 바꾸고 그다음에 13일 어제자 것도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줬네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져서 이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월물별로도 다 볼 수 있고 합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나 보시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준일 며칠자보다 어저께자에 얼마가 됐다라고 해서 얼마만큼 미결제 약정이 늘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CM리라고 이렇게 쳐서 CM리 그룹 CM리라는 게
시카고 거래소. 시카고에 있는 네. 그 거래소에서 네. 만든 장표인데 이게 아마 왼쪽에 보니까 주식 관련된 미국 주식 그리고 이제 상품들 여러 상품들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CME가 거래소잖아요. 그래서 CME에 대부분의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이 다 상장돼 있고 제일 파퓰러한 거래소예요. 네. 그래서 이게 콜이 있고 풋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때 만기가 되는 날에 있는 옵션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 네. 근데 왼쪽에 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게 돼 있는데 이게 2,100도 있고 4,000도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막 섞여 있죠. 막 섞여 있네요. 네. 그냥 이게 많이 그 100은 뭐야 이건? 100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그냥 한 수십 년 전에 사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요게 이제 4,000 이상이 되면은 먹는 뭐 네. 이런 그 네, 콜 맞습니다. 옵션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뭘 봐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잖아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미결제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산 사람, 판 사람이 살아 있어서 살아있는 계약, 만기일날 없어져야 되는 계약. 만기일날 없어져야 되는 계약. 만기일날 없어져야 되는 계약들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있냐.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일자 이 날짜가 이제 전일자로 나오고 미국 시장 아침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전일 걸로 나오고 요 날짜는 아까 바꿨던 이 컴페어 데이트를 바꿔주면 며칠자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가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뭐 전에 그 옵션 만기일부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바꿔가면서 구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픈 인트레스트가 어떻게 제일 많은 것서부터 소팅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거 보는 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뒤에 그쪽 아까 사이트에서 그 차트로 그려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것저것 알아서 이것저것 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딱 보면 만기일 날 언제 거 12월 이제 16일 거 네. 정해서 앞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눌러서 차트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를 그리면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차트를 나왔을 때 아래가 뭐냐면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행사 가격이에요. 3,000에 팔 수 있는 거, 4,000에 팔 수 있는 거 사는 거. 네네. 사는 거 파는 거잖아요. 콜이 사는 거, 풋이 파는 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면은 낮게 파는 거니까 가격이 싸겠죠. 위로 가면은 높게 사는 거니까 가격이 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미결제 약정은 싼 것만 거래가 되더라. 싼 게 거래가 많이 되더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콜옵션 쪽이 더 파란 게 많죠. 파란 게 콜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옵션들이 많이 거래가 된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날짜 금요일자가 한 4,000 정도 된 거예요. 3,936. 거기서 위로 콜, 풋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 많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선이 4,000이에요. 네. 그래서 4,000에는 콜옵션, 풋옵션이 둘 다 많았던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제 뭐 치열한 전투를 한다는 뜻이죠. 이미 월요일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죠. 그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4,000을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주식 매수가 많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런 거 해지하는 것 때문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하나 직관적으로 이제 알기를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혹시 여기서 많이 빠지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많은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이게 볼륨 콜, 볼륨 풋 있고 OI OI 뭐예요? 이게 미결제 약정. 아하, 오픈 인터레스트. 네, 아하, 네. 아하, 미결제 약정. 밑에는 거래량이고 거래량, 위에는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는 게 보니까 풋 그쵸. 노란색이 많은 거 보니까 많은 풋이 왼쪽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뭐 1,000까지 있어. 네, 1,000까지 있어요. 빠져도 네. 1,000까지 빠지면은 내가 돈 버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와. 남아 있는 사람인 거죠. 뭐 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복권 산 근데 듯이 이런 그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수십 년 아주 오래 전에 산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OTM이 돼서 버려진 애들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걷고. 그리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 하루 남은 것들 금요일 날 사가지고 월요일 날 만기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엄청 커졌어요. 하루짜리 네. 하루 남긴 그 네. 옵션 거래가 진짜 많아졌다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3,500에서 4,000 정도 사이에 풋옵션이 되게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거래량이나 이런 거 확 늘어난 데가 3,600선.
3,700선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렸지만 해지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마켓 메이커는. 그러면 네. 옵션을 판 사람은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옵션을 팔았으면 보험 주식을 사니까. 사야 되겠지 뭐. 아니면 아니죠. 옵션을 파는 사람은 이제 내려가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돈을 줘야. 줘야죠. 풋옵션을 판 사람은 네. 그러네요. 내려가면 돈을 줘야 되는구나.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옵션 해지하는 사람들은 그 방향께 좀 지금도 3,000 거의 4,000인데 3,700이면 거의 10%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네. 그냥 안 되겠네. 이러고서 조금만 매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 상으로 그렇죠. 매도를 가능성으로. 심이니까. 근데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사야 되겠네. 더 팔아야 되는 거죠. 더 해지하려고 더 팔아야 되는 거죠. 해지를 위해서 더 팔아야 된다. 더 팔아야 되는 풋옵션을 거죠. 판 사람은. 네, 판 사람은. 지금 이슈는 그 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풋옵션을 산 사람은 나는 빠질 거야. 빠지면 난 대박 날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이걸 해지하는 사람은 내려갈 때마다 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라고 보이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한 3,700 정도 선서부터는 이제 엑셀레이터가 밟아지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여기서 3,700, 3,600선 정도 요 근처로 그러니까 3,800선 이 그림상으로 보면 3,800 이하로 내려갔다 갑자기 오늘 예를 들어서 FOMC에서 얘기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나와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내려가면 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내리면 올라가고 오르면 내려갔잖아요. 반대로 계속.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바이온 딥스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만기거든요. 근데 이 볼륨 자체가 미결제 약정이 전 월물 중에 12월물 내일 만기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5%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네요. 밑으로 내려갈 때 엑셀레이터가 밟아지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기계가 나와서 팔아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 빠졌어 라고 했을 때 바이온 딥 해야 돼 라고 해서 바이할 필요는 이번 월물 같은 경우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괜히 엑셀레이터 2번 밟히는 거 되는 바람에 진짜 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는 데서 밀어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그냥 같이 무가치로 그냥 빵이죠 뭐. 빵인데 뭐 지금 거의 4,000 넘어가 있는데. 그쵸. 그런데 지금 뭐 3,600 뭐 이런 3,700, 3,800 이런 거 다 0이죠 뭐. 이제 내일 다 0 되는 거죠 이제. 0 되는 가치가 없는 거지. 네, 0 되는 그 3,600까지 빠지면 돈 줄게 이건데 네. 안 빠졌으면 빵인 거죠. 네, 빵인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3,800선으로 내려가면 걔네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 벌떡 일어나서 거의 다시 살아날 것처럼 이제. 그치. 이제 좀 더 빠질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끝장이야. 뭐 이러면서 분위기 확 바뀌면 이제 아무 생각, 아까 계속 제가 아무 생각이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물량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냐? 알아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먼저 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또 안 사요. 저거 다 나오면 사야지. 그래서 다 안 사요. 그럼 더 밀리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날들이 크래시 될 때 왕창 트리거가 되면은 뭐 서킷 걸리고 막 이러는 게 이런 애들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기계가 계속 던지니까 서킷을 걸어서 못 던지게 하고 한 번에 몰아서 던지게 하고 살 사람들 모아서 사게 하고 이러는 모양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를 만든 이유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명들은 안 하지만 기계적으로 나오면은 매수세가 갑자기 다 없어졌는데 기계는 막 팔거든요. 그럼 저렇게 계속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멈춰. 잠깐. 그리고 일단 살 사람들 다 모여봐.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올라 와. 모여봐. 모인데 대고서 캐치할 사람 팔아. 한 번 던지고. 그럼 이제 임팩트가 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서킷 브레이크 또 사이드카 뭐 이런 단어들 이제 한국에서도 다 마련을 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업사이드는 이미 4,000 레벨을 지나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레벨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한 3,800, 3,900, 그러니까 3,900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3,800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틀 남은 옵션들에 의한 그냥 위험한 해지 물량들이 막 던져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거 하실 때 내일 모레 오늘 저녁에 보실 때 밑으로 너무 내려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진짜 뭐 이거 상태로 따지면 오늘 저녁에 갑자기 3,600 갔다. 그럼 사도 되겠죠. 이거 상태에서 3,600을 다 트리거 했으니까 물량들 다 던져서 나왔을 테니까 이미. 그래서 오버슈팅해서 3,600에 사지면 땡큐하고 내일은 뭐 왕창 올라갈 수 있겠죠. 저 물량 해소 다 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3,900, 3,800 내려가는데 거기다 대고 뭐 걸어놓고 보통 매수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 사잖아요. 분할 매수. 그때 괜히 어리버리 3,900 이런 데다가 걸어놓을 필요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한 3,800, 3,000 한 600 이런 데다 걸어놓고 안 주면 말고 저런 거 트리거 돼서 거기까지 빠지면 땡큐해서 줍줍하는 거고 안 걸리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대놓을 때도 저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생각해서 좀 이렇게 줍줍할 때도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옵션이나 선물 부분들 오늘 얘기한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했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물론 있고 저런 거 난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걸 이용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단기적인 기회. 근데 이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다. 선물, 옵션, 파생 이런 거 보실 필요 없다. 하루 내려가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왜냐면 저 물량 해소되느라고 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럼 해지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줬으면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없어진 걸로 끝나요. 예, 그러면 결국 들고 있는 사람들만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액더덕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되게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됐던 S&P가 됐던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옵션의 거래량, 또 옵션의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외국인의 포지션 보유 현황 이런 거 엄청 그려대잖아요. 뉴스에서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제 모든 경험상 보면. 근데 꼭 맞았던 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공포라면 공포 마케팅도 하고 맞을 때 이렇게 맞았었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수를 계속 해보면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가치 평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줍줍할 기회가 됐을 때 좀 줍줍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로 프로페셔널로 들어가서 선물 옵션에서 끝장을 보고 내가 그 코인보다 이제 빨리 대박을 쳐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새롭게 좀 공부를 해서 그냥 대충 가격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 95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거슬러 올라와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